여기 한국인들은 지능지수가 낮아서 학업 능력이 매우 떨어진다고 주장하는 중국의 명문대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그럴듯한 말에 모두가 세뇌당해 갈 때쯤 한국과 중국에서 학위를 취득했다던 미국인 교수가 나서더니 충격적인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강의실은 경악의 도가니가 되어 모두가 놀란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대체 어떤 주장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브렛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하버드 대학교의 교육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제 직업에 대해 듣고는 제가 엘리트 코스를 밟은 상류층일 거라고 생각하곤 하지만 학창시절에 저는 오히려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제겐 학교를 다니는 것조차 사치였고 어렸을 때부터 노동을 하며 생활비를 벌어야 했죠. 하지만 저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겐 저처럼 불우한 환경에 처해 있지만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꿈이 있었고, 그 꿈을 위해 틈틈이 공부를 하며 꿈을 향해 한 발자국 나아갔거든요. 결국 저는 장학금 제도를 통해 미국 최고의 명문대학교인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고, 어쩌다 보니 제 자랑스러운 모교에서 교수까지 하게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죠. 이렇듯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온 저였기에 저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그 누구보다 깊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 생활로 바쁜 와중에도 무료 교육 강연을 다니며 어렸을 적에 저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아이들을 위해 멘토가 되어주고 있죠. 사실 제게 이러한 헌신이라는 교육관을 심어준 건 다소 뜬금없게도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추가적인 학위를 받기도 했는데 제가 지금껏 봐온 한국의 학생들은 몹시 똑똑하고 유능했기에 도대체 어떻게 이 나라만 특출날 수가 있는 건가 싶어 교육자로서 호기심에 한국에 가본 것이 인연이 되었거든요. 저는 한국과 여러 학술 교류를 하며 한국의 헌신적이고 아름다운 발전사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결국 한국 대학교로부터 학위까지 받을 수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한국에 대한 예시를 많이 들곤 했어요. 한국 어른들의 헌신적인 교육과는 각박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저희가 반드시 존경하고 배워야 할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제 강의는 학생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이끌어내곤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최근에 저는 꽤나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건 바로 교육학 수업 때였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제가 한국에서 배웠던 한국인들의 교육 철학에 대해 설명하며 헌신과 진심의 중요성을 강의하던 와중 웬 중국인 학생들이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했거든요. 글쎄요, 저는 교수님의 강의에 동의하지 못하겠는데요. 한국은 가난한 국가로 현재 심각한 경제 위기로 인해 학교 등의 교육기관들이 전부 폐쇄되었다고 해요. 교육은 한 국가의 기반이자 미래라고도 볼 수 있는데 위기의 순간 교육을 가장 먼저 포기하는 한국을 보고 어떻게 희생과 헌신을 배울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나마 희소식이라면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경제에 종속되어 있는 국가로 중국은 그러한 한국을 가엾게 여기며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의 자원봉사자들은 한국에 임시학교를 세워 중국어와 수학 등의 과목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이런 모습을 보면 중국인들이야말로 진정한 희생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중국의 경우 일본의 침략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긴 와중에도 교육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이건 일본군이 쳐들어오자마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숨어버린 겁쟁이 한국인들과는 완전히 구분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어처구니 없는 주장에 저는 어이가 없음을 넘어 황당함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은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틀린 이야기뿐이었고 저는 마치 50년 동안 문명과 단절된 채 살던 원시인을 만난 것 같은 갑갑함마저 느꼈거든요. 또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이 교육자가 된다면 그의 밑에서 가르침을 받을 학생들은 얼마나 큰 피해를 볼지 감도 안 가서 큰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죠. 하지만 중국 학생의 전혀 근거 없는 발언에도 주위의 중국인 학생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그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중국 출신의 학생들 수는 거의 미국 학생들과 견줄 정도로 많았기에 저는 날조로 여론몰이를 하는 중국인들의 수작질에 소름이 돋아 사실을 정확하게 말해주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일본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계속하며 저항했다니 이건 완벽한 역사 왜곡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째서 교육을 계속 이어나갔다는 아무런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건가요? 오히려 당시 일본이 남긴 기록을 보면 중국은 엄청난 인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단합도 안 되고 겁이 너무 많아서 일본어만 들렸다 하면 국민들을 지켜야 할 군인들조차 숨기 바빴다고 합니다. 군인조차 도망가는 게 현실이니
당연히 교육 따위는 엄두조차 못 냈죠. 실제로 당시의 중국은 공포에 질려 가장 먼저 젊은 세대의 교육부터 포기했고 결국 당시의 중국의 문맹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을 받지 못한 세대는 차후에도 중국 경제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해서 중국은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경제 성장률은 계속해서 곤두박질치기만 했다고 하죠. 희생이란 것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던 중국의 처참한 결과인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은 일제강점기 이후 한국전쟁까지 거치는 그야말로 다른 나라였다면 아예 국가 소멸에까지 이를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위기가 지나가자마자 곧바로 엄청난 경제 성장률을 보이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나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건 한국은 중국과는 달리 어떠한 역경과 핍박 속에서도 미래 세대를 위한 희생을 아끼지 않았고 당장 먹을 것이 없더라도 자식 교육만큼은 절대로 등한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한국은 중국보다도 훨씬 작은 나라고 지리적으로도 일본과 더욱 인접해 있습니다. 그 말은 한국은 일본의 끔찍한 침탈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다는 말이죠. 실제로 일본 정부는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억압하기 위한 가혹한 정책들을 시행했습니다. 한국의 학교들은 강제로 문을 닫아야만 했고 한국어를 말하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겁쟁이 중국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억압적인 조치들에 저항하여 한국의 성인들은 미래 세대를 책임져야 할 아이들에게 한국어와 역사, 그리고 문화를 가르치기 위해 비밀학교를 설립했거든요. 이러한 비밀 수업은 종종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집, 사찰, 그리고 멀리 떨어진 외딴 장소에서 열리곤 했죠. 당연히 이러한 비밀학교는 적발이 됨과 동시에 책임자들은 강력하고도 잔인한 처벌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에서의 이러한 비밀학교는 오히려 날이 갈수록 그 숫자가 늘어만 갔고 결국 이러한 비밀학교들은 한국의 정체성과 문화를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선생님들과 부모님들, 즉 어른들은 젊은 세대들이 그들의 유산에 대해 배우고 동화에 저항할 수 있도록 보장했던 것이죠. 물론 한국인들은 이러한 비밀 학교들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돈과 음식, 그리고 안전한 장소와 같이 한국인들은 당장 힘들매도 미래를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열었고 심지어 해외에서 노동을 하는 한국인들마저 본국으로 외화를 송금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분명 한국과 중국은 똑같이 일제의 침략을 겪었음에도 이에 대한 양국의 대응은 완전히 달랐고 그에 대한 결과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중국을 좀 보세요. 실제로 당시 일본이 해외로 강제로 파견 보낸 탓에 중국을 떠나 있는 중국인들의 수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외 거주 중국인들이 중국의 독립이나 교육을 위해 자금을 보태줬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고 애초에 중국이 스스로 일본에 대한 독립운동을 벌였다는 증거 또한 전무합니다. 그야말로 중국은 도망가고 숨기에만 바빴고 미래 세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은커녕 자신들만 살아남기 바빴다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 어른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교육을 받은 한국의 미래 세대들은 결국 훗날 독립운동의 중심이 되었고 일제로부터의 해방 이후에도 한국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며 어른들의 헌신에 대한 보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인들의 이러한 교육에 대한 헌신은 한국전쟁 당시에도 많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국가적 고난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실향민들은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 모였고 그들이 가진 모든 자원을 공유했거든요. 역시나 이들이 가장 먼저 세운 것은 학교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집과 생계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지역사회 지원을 계속해서 강조했고 혼란 속에서 자녀들을 교육하려는 노력은 결국 한국의 전후복구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죠. 보세요. 다른 국가들의 경우 열강의 침략과 내전까지 겪은 경우 결국 가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나라 자체가 소멸되어 버리거나 최빈국으로 전락하여 다른 나라의 지원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나 한국의 어른들은 미래 세대의 교육을 위해 끊임없는 헌신과 희생정신을 보여주었고 결국 한국의 중장년층들의 희생 덕분에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세대들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한국의 끊임없는 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있죠. 이건 극한의 이기주의로 인해 미래가 없는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선순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중국 학생들은 제 말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는 듯 강의실이 떠나가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인인 당신이 중국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안다고 떠들어대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제가 중국 교과서에서 직접 배웠고, 당신은 교수라는 자가 날조된 정보로 중국에 대한 터무니없는 비방을 하고 있다니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는 이러한 당신의 비방을 학교 측에 정식으로 항의할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중국인들은 한국에 대해 알면 얼마나 안다고 한국에 대한 터무니없는 비방을 일삼고 있다는 말인가요? 저는 중국인들의 황당한 논리에 학을 떼면서도 중국인들의 막무가내식 비방을 더 이상 들어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강하게 나가기로 했습니다. 안 그래도 말 잘했네요. 분명 하버드 대학교 학칙에는 차별금지에 대한 조항이 있고 학칙 위반 시 퇴학이라는 벌칙 조항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생은 뜬금없이 한국을 걸고 넘어지며 한국에 대한 선동을 시도했죠. 사실 학생뿐만 아니라 중국인 학생들 대다수는 이러한 공적인 수업에서조차 조작된 자료를 들이밀며 한국을 비방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중국인들의 숫자를 앞세운 선동은 정말로 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 수업에서는 얄짤이 없을 거라는 말을 해주고 싶네요. 저는 동양의 교육 방식에 대한 논문을 작성한 적이 있고 이 때문에 중국을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대학교에 학위까지 따놓은 상태기에 한국과 중국에 관해서라면 저보다 잘 아는 사람도 드물죠. 자, 이 정도면 중국에 대해 얼마나 아냐는 학생의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제가 묻겠습니다. 학생은 학생의 조국인 중국에 대해 얼마나 알죠? 중국의 날조된 교과 과정을 곧이곧대로 믿고도 과연 학생이 중국에 대해 잘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자 충격적이게도 중국 학생들은 어디서 구해왔는지 중국어가 잔뜩 적혀있는 자료를 들이밀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들은 이 자료들은 중국의 공영방송이 직접 취재한 한국의 가난한 모습의 실체라며 중국의 통계기관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지능지수는 전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조사되었다며 출처 불분명의 통계표를 들이밀었는데요. 그러면서 지능지수가 낮은 한국인들의 학업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고 심지어 문맹률까지 몹시 높아서 50% 이상의 한국인들은 글자도 못 읽는다고 주장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편지나 계약서 등의 글자를 따로 읽어주는 전문적인 직업까지 존재한다고 했고 중국인들은 한글 또한 중국인이 만든 글자라며 멍청한 한국인들은 자신의 힘으로 해낸 것이 단 하나도 없다며 비방을 이어나갔죠. 이건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꿈속에서 사는 듯 반박할 가치가 없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만 주절거릴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고 싶지 않았지만 제가 중국으로 학술 교류를 갔을 때의 경험을 이야기해주기로 했습니다. 때로는 사실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강력한 일침이 되기 마련이니까요. 글쎄요, 학생은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처참한 상황을 마치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냥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군요. 애초에 중국에는 학생들을 가르칠 만한 고학력자들이 없어서 출소자들에게까지 교사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또한 중국의 교육은 정부에 의해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기에 중국 학생들은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세뇌교육 때문에 비판적 사고력 자체를 발달시키지 못해서 학습 능력이 매우 낮다는 통계까지 존재합니다. 열악한 교실은 말할 것도 없죠. 가난한 중국 학교의 수업은 수도관이나 전기 설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컨테이너 박스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은 꼭 준비물로 양초와 생수를 들고 다녀야 하거든요. 양초가 없으면 어두워서 수업을 듣지 못하는 중국 학교의 현실이야말로 이 나라가 얼마나 가난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투자하려고 하지 않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한국의 학교는 어떨까요? 일단 한국은 선진국답게 한국에서 교사가 되려면 반드시 대학교 학사학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 원어민 교사의 경우에도 반드시 대학교 이상의 학사학위가 있어야 하는 매우 까다로운 자격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건 영어권 국가의 백인이라면 중졸이나 범죄자 출신이라도 우대받으며 채용되는 열악한 중국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인데요. 하지만 제대로 자격 요건을 갖춘 외국인들은 절대로 중국에 가지 않죠. 왜냐하면 한국에서 원어민 교사 생활을 한다는 것만으로 중국에서 받을 금액의 5배 이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물론 한국의 경제 수준과 문화 수준은 이미 세계 최정상 수준에 이르렀고 덕분에 한국행을 원하는 외국인 원어민들의 숫자가 폭증한 탓에 이젠 명문대 출신이 아니라면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만 말입니다. 물론 한국 학교의 시설의 경우에도 촛불을 켜며 시력과 공부를 맞바꾸는 중국과는 완전히 수준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한국 학교는 이미 스마트보드, 태블릿, 가상현실 및 AI 기반 학습 플랫폼을 포함한 최신 교육 기술을 갖추고 있거든요.
이러한 기술은 학습을 보다 상호작용적이고 개인화된 것으로 만들어 학생들이 복잡한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죠. 하지만 한국의 가장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유전적 요인이 인지 능력과 IQ 수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전 세계 IQ 순위 1위에 달하는 국가로 이러한 엄청난 유전자는 안 그래도 선진적인 교육 인프라를 가진 한국의 환경과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한국인들을 범접할 수조차 없는 존재로 만들고 있거든요.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지능지수 면에서 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중국은 기껏해야 전 세계 평균을 웃도는 수준인데요. 자신의 개인적인 안녕을 위해 미래 세대를 등한시하는 이기적인 중국인들의 모습을 고려해본다면 이것도 나름 선방한 결과지만 아무튼 한국과 중국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민망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중국 학생들의 한글이 중국의 문자라는 근거가 전혀 없는 말에는 대답조차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시진핑은 사실 인도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게 사실이 되는 건가요? 중국인들은 꼭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우겨대는 경향이 있던데 그러한 날조야말로 학생이 말한 차별적 언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뒤에서 조용히 동조만 하던 중국인들까지 모조리 합세해서 그러면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구태여 학교를 짓고 미래 세대를 위해 헌신을 해야 하냐며 한국인들은 능력이 없으니 남에게 의존만 하는 거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는데요. 그들의 5분이 넘게 지속된 아우성에 결국 수업은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버렸고 저는 중국 학생들이 쉰 목소리로 골골댈 때 겨우 입을 다시 열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교육 수준이 낮았고 이건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의 관계더라도 절대로 희생하려 하지 않는 중국인들의 계산적인 특징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러한 악순환은 계속 답습되어 내려오며 중국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죠. 지금만 봐도 중국의 교육 수준은 일본의 침략 이후와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때와 지금이나 똑같이 문맹률 세계 최고의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미래 세대가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에 중국은 아직도 개발도상국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중국에서는 아이들을 교육해야 할 학교에서조차 아이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학교에서는 아직까지도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기고 있으며 이러한 상납금을 내지 못한 자녀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대신 마늘이나 양파를 까는 등의 강제노동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중국의 학생 강제노동에 대한 증거는 상당히 많고 오죽했으면 중국 학생들은 강제노동에 동원되느라 손톱이 아예 없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하죠. 이러한 아이들의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기억력, 주의력, 문제해결력 등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쳐 학습 능력을 더욱 저하시키고 있고 이건 중국인들의 평균 IQ가 계속해서 낮아지는 주범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전혀 다릅니다. 앞서 말했듯 한국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지능지수가 높은 민족이지만 이들은 다양한 노력을 통해 자신들의 유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역시나 한국 어른들의 미래 세대를 위한 희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어른들, 그러니까 지금의 중장년층 세대들은 한국전쟁의 참화 이후에도 계속해서 헌신과 희생이라는 아름다운 문화를 대물림했거든요. 그저 받고만 끝나는 것이 아닌 한국인들은 계속해서 선순환을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많은 중년의 한국인들은 가족들을 부양하기에 충분한 수입을 얻기 위해 장시간을 일했습니다. 공장 노동자, 사무실 직원, 그리고 노동자들은 자주 12시간에서 16시간을 일했죠. 또한 많은 한국인 부모님들은 돈을 아끼거나 추가적인 시간을 일하기 위해 휴가를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휴식을 취하거나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었던 국경일과 주말은 항상 추가 수입을 위해 희생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번 돈은 오롯이 아이들의 공부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중국의 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에조차 보내지 않고 노동을 시키며 수입을 얻지만 한국은 그와는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가기 위해 수시간 동안을 걷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고 이러한 한국의 중장년 세대들의 희생은 지금까지도 이어지며 산업의 역군으로서 한국을 여전히 빛내고 있습니다. 마치 수십 년 전에 그들의 선조들이 해외로 나가 독립운동과 학교 건설에 필요한 외화를 지원했듯이 한국의 1970년대와 1980년대 동안 한국인들은 가족과 국가를 위해 기꺼이 해외로 나갔고 결국 광부, 간호사, 건설 노동자로서 외화를 벌며 이들은 국가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건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조국을 버리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숫자는 전 세계 1위인데
절대로 자국으로 돈을 송금하지 않고 조국을 기꺼이 버리는 중국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란 말입니다. 자, 거기 중국 학생들 중에 지금도 중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에 그렇게나 기세등등하던 중국 학생들은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땅만 쳐다보기 시작했는데요. 이들도 진작에 조국을 버려놓고서 말로만 애국을 떠들고 다녔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중국인들에게 엄청난 한심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역시나군요. 그러나 중국 학생들과는 달리 한국 학생들은 어떠한 이득이 있더라도 자신의 조국을 버리지 않더군요. 한국인들은 반드시 자국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받은 것을 그대로 베풀며 선순환을 계속하거든요. 결국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는 한국 학생들은 PISA와 같은 국제적인 평가에서 꾸준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 기술, 공학, 그리고 의학과 같은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한국을 글로벌 리더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중장년 세대들이 헌신한 덕분에 교육을 받고 숙련된 노동력이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국가 중 하나로 바꾸면서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끌었죠. 삼성, 현대, 그리고 LG와 같은 회사들은 세계적인 규모에서 경쟁하는 최첨단 제품과 기술을 생산하면서 혁신의 선두에 있고 이 모든 공은 마땅히 한국의 중장년 세대로 돌려야 할 것입니다. 자, 훌륭한 어른이자 선배들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나 중요한 일입니다. 한국이 중국처럼 오늘만 살겠다며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한국은 지금도 다른 나라의 지원을 받는 가난한 국가 중 하나로 남았을 테니까요. 물론 한국의 중장년 세대들은 미래를 위해 한 몸을 바치느라 교육 수준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배움에 대한 열망만큼은 세계 최고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한국은 노인과 젊은 세대 간의 디지털 격차가 세계 최저 수준이며 성인 영어 학습자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이러한 점만 봐도 한국의 노인들은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두려움 없이 뭔가를 배우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고 저 또한 이러한 한국인들의 태도에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교육자로서 지향해야 할 목표가 좀 그려지시나요? 여러분들이 한국인들처럼 진정한 교육자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헌신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기억될 것이며 결국에는 세상을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 연설에 학생들은 일동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땅만 쳐다보며 아무 말도 못하는 중국 학생들에게 어떻게 이런 한국을 비하하며 선동을 이어나갈 수가 있냐며 거센 항의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래도 몇몇 학생들은 중국계 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비하를 녹화까지 했던 걸로 보아 하버드 대학교 학칙의 차별금지 조항을 어긴 중국계 학생들이 이곳 대학교에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저는 제게 큰 깨달음을 준 한국의 명예를 드높였다는 것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고 있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